이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 저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려라. 물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돈은 못 떼먹을 테니.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소리와 함께 억센 소나기가 김달수의 멱살을 허공으로 치켜 올렸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번쩍거렸다. 매캐한 흙먼지 냄새와 사내들의 땀 냄새, 그리고 시큼한 막걸리 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달수는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만 곰 같은 장정셋이 그를 짐짝처럼 다루는 통에 도무지 벗어날 재간이 없었다. 그의 낡은 갓은 이미 짓밟혀 너덜너덜해졌고 도포 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이 늘어져 있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으나 지금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배고픔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달수의 눈앞에 흐릿하게 비친 것은 주막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멍석과 그 뒤로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험상궂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선 주막의 안주인 바로 박주모의 도끼 어린 눈빛이었다. 아이고, 주모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며칠만, 딱 며칠만 말미를 주면 어떻게든 변통을 해보겠소. 달수는 체면이고 양반의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다. 이마를 흙바닥에 쿵쿵 찌으며 애원하는 꼴이 가관이었다. 그러나 박주모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천천히 달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비단 치마 자락이 달수의 떨리는 손끝에 스치자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치마를 획 걷어찼다. 그녀가 내뿜는 섯을 퍼런기세 주막에 있던 다른 손님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변통흥, 지나가던 개가 웃을소리 작작하시오. 자네가 외상으로 처먹은 술값이 기와집 한 채 값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 같은 놈이 양반네 자제랍시고 허세를 부리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 여봐라. 못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묶어라. 장정들이 다시금 달수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달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가문의 몰락 이후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객사하게 생겼으니 조상님을 뵐 면목조차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주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잠깐. 장정들의 거친 손길이 멈췄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한쪽 눈을 떴다. 박주모가 곰방대를 입에 물고 깊게 연기를 빨아들이더니 달수의 얼굴을 향해 뿌연 연기를 내뿜었다. 콜록거리는 달수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비심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흥미로운 눈빛에 가까웠다. 제인, 정말 살고 싶은가? 그렇소. 살려만 주신다면 내 무슨 짓이라도 하겠소. 종이 되라면 종이 되고 소가 되라면 소가 되겠소. 좋아. 소나 종은 내 집에 넘쳐나니 필요 없고 내 자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지. 박주모는 몸을 굽혀 달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내 딸 금옥이 그 아이를 자네 아내로 맞이하게 그리하면 자네의 모든 외상값을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굶어 죽지 않게 쌀가마니도 내주겠네. 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금옥이 그 전설 속의 괴물 같은 금옥이 말인가. 이 근방에서 금옥이를 모르면 간첩이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도 알 법했다. 박주모의 외동딸 금옥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로 소문이 자자했고 자라면서는 그 덩치가 산만해져서 방문을 통과하기도 힘들다는 소문이 돌았다. 게다가 식탐은 또 어찌나 대단한지
소 한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 치운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있었다. 나이는 찼으나 그 누구도 감히 혼담을 넣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주막의 애물단지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달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퍼런 강물과 몽둥이를 든 장정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니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일단 살고 봐야지. 나중에 도망치면 그만이다.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다급하게 외쳤다. 하겠소, 장가들겠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박주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그러나 어딘가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잘 생각했네. 사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는 않겠지. 오늘 밤 당장 혼례를 올리세. 그렇게 벼락치기 혼례가 결정되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혼례 준비로 분주해졌지만 축복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마치 굿판을 벌이는 듯한 기괴한 활기가 감돌았다. 달수는 멍한 표정으로 억지로 사무관대를 쓰고 초래청에 섰다. 동네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구경을 나왔다. 저 양반, 오늘 밤에 압사당하는 거 아니야. 채, 빚 때문에 팔려가는 신세라니 꼴 좋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달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쿵, 쿵, 쿵 하는 묵직한 진동이 땅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지진이라도 난 듯 술상 위에 막걸리 잔이 찰랑거렸다. 저 멀리 안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을 덮쳤다. 신부 입장, 달수는 숨을 들이켰다. 상상을 초월했다. 붉은 화롯을 입은 금오기는 옷이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족두리는 그녀의 거대한 머리 위에서 장난감처럼 보였고 연지곤지를 찍은 얼굴은 살에 파묻혀 이목구비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걸을 때마다 턱살과 뱃살이 물결치듯 출렁거렸고 그녀가 밟는 흙바닥은 푹푹 꺼져 들어갔다. 그녀의 몸집은 달수의 3배, 아니 4배는 좋게 되어 보였다. 그녀가 달수의 옆에 서자 달수는 마치 거대한 바위 옆에 선 강아지 풀처럼 초라해 보였다.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달수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절을 하고 술을 마셨다. 맞절을 할 때 금오기의 몸이 앞으로 기울자 달수는 혹여나 그녀가 균형을 잃고 자신을 덮칠까봐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다행히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달수의 마음속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연 참이었다. 밤이 깊었다. 신방으로 꾸며진 별채는 주막에서 가장 큰 방이었으나 금오기가 들어서자 꽉 찬 느낌이 들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달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짓궂은 동네 청년들이 침을 뱉어 문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훔쳐보려 했으나 금오기가 H 하고 재채기를 한번 하자 그 풍갑에 놀라 모두 도망가 버렸다. 정막이 감돌았다. 달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저 거대한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야 한다니. 소방님, 금오기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고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나오는 육중한 몸뚱어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배가 고픕니다. 그녀의 첫 마디였다. 낭만도 수줍음도 없는 오로지 본능에 충실한 한마디. 달수는 헛웃음이 나왔다. 상 위에는 혼례 음식으로 차려진 떡과 과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Deuxier, 마음껏. 달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오기의 손이 움직였다. 아니, 그것은 손이 아니라 포크레인 같았다. 그녀는 떡을 집어드는 게 아니라 한 줌씩 움켜쥐고 입안으로 덜어 넣었다.
우걱우걱, 쩝쩝 씹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닭 한 마리가 뼈째로 그녀의 입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달수는 공포를 넘어 경이로움마저 느꼈다. 저 뱃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아귀라도 들어앉은 것일까? 음식은 순식간에 바닥났다. 금오기는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소매로 쓱 닦아내더니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길게 내뱉었다. 끄윽. 방 안의 촛불이 그 바람에 꺼질 뻔했다. 흔들렸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배를 채운 금오기의 시선이 이제 음식상이 아니라 구석에 처박힌 달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이 촛불을 받아 번들거렸다. 서방님, 이제 잡시다. 잔다고 벌써. 밤이 깊었으니 자야지요. 이리 오시지요. 금오기는 이불을 확 펼쳤다. 달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엉거주춤 일어났다. 그녀가 눕자 방바닥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달수가 누울 자리는 벼랑 끝처럼 좁디 좁았다. 달수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벽에 딱 붙어 누웠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화로처럼 뜨거웠다. 도망쳐야 해. 내일 날이 밝으면 무조건 도망친다. 달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잠시 후 금오기가 잠들었는지 거대한 코골이 소리가 시작되었다. 드르렁 크왕 드르렁 천장이 울리고 문창 호지가 떨렸다. 달수는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 그 자체였다.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달수는 천장을 노려보았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양반 가문의 자손이 어쩌다 술독에 빠져 빚쟁이가 되고 급기야 이런 괴물 같은 여인에게 팔려와 이 꼴을 당하고 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잠버릇이 고약한 금오기가 몸을 뒤척이며 거대한 팔을 휘둘렀다. 그녀의 팔뚝이 달수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달수는 숨이 턱 막히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곧이어 그녀의 묵직한 다리가 달수의 허벅지 위로 올라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것은 잠자리가 아니라 고문이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달수는 헐떡거렸다. 무거운 다리 아래 깔린 채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결혼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서막이었다. 박주모의 그 비릿한 웃음, 그것은 딸을 시집보낸 어미의 웃음이 아니라 지옥으로 죄인을 밀어넣는 염라대왕의 미소였던 것이다.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달수는 그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옴짝달싹도 못한 채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청은망은의 무게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금옥의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달수의 시선이 우연히 그곳에 머물렀다. 주머니 입구 사이로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영롱한 빛을 내는 무언가가 살짝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엽전이나 은장도가 아니었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짓눌린 팔을 억지로 빼내어 그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주머니의 거친 표면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쪽발, 쪽발이 도망간다. 금옥이 잠꼬대와 함께 번개처럼 손을 휘둘렀다. 짝 하는 경쾌하고도 살벌한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다. 달수의 손등 위로 금옥의 두툼한 손바닥이 장렬했다. 그것은 마치 떡매로 찹쌀 반죽을 내려치는 듯한 위력이었다. 달수는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손등이 순식간에 벌겋게 부어 올랐다. 금옥은 그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를 본능적으로 낚아채더니 자신의 품속 깊은 곳, 그 거대한 가슴골 사이로 쑥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드르렁 하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달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욱신거리는 손을 호호 불었다. 저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든 목숨을 걸고 꺼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그것이 금덩이든 옥구슬이든 당장 내 손모가지가 남아 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푸르스름하게 물들일 때까지 달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며 쪽잠을 청해야 했다. 날이 밝았다. 그러나 달수에게 아침은 희망이 아닌 고역의 시작이었다. 박주모는 사위에게 아침 무난 인사를 받기는커녕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내몰았다. 사내놈이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장작 패고 물 길어와 쌀독이 비어가는데 멍하니 서 있을 작정기야. 달수는 가쓰고 도포 자락 휘날리며 시를 읊던 시절을 그리워할 새도 없었다. 그는 낡은 버스로 갈아입고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 앞에 섰다. 도끼를 들어 올렸으나 술과 게으름에 찌든 그의 팔은 가늘게 떨렸다. 에일, 기합을 넣고 내리찍었지만 도끼날은 장작에 박히지도 못하고 튕겨나갔다. 그 꼴을 마루에 걸터 앉아 지켜보던 금옥이 우적우적 찐 감자를 씹으며 혀를 찼다. 서방님, 허리에 힘이 그리 없어서야 쯧쯧 감자나 드시고 하시지요. 금옥은 주먹만 한 감자를 한 입에 털어 넣으며 말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미 빈 감자 바구니가 뒹굴고 있었고 입게는 하얀 분이 잔뜩 묻어 있었다. 달수는 억장이 무너졌다. 자신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질을 하는 동안 아내라는 여자는 아침참으로 감자 한 관을 해치운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 광경을 보고 낄낄거렸다. 여이, 김서방, 그 몸으로 밤일이나 제대로 치렀나 모르겠네. 하하하. 저런 덩치 큰 마누라를 먹여 살리려면 뼈가 빠지겠구먼. 쯧쯧 불쌍한 양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달수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 가관이었다. 박주모가 차려낸 보리밥상은 오로지 금옥을 위한 것이었다. 고봉으로 쌓은 밥그릇이 세 개나 금옥의 앞에 놓였고 달수 앞에는 간장 종지만 한 그릇에 밥알 몇 개가 둥둥 떠 있는 숭늉 한 그릇이 전부였다. 많이 드시오, 내 딸아. 새색시가 되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박주모의 말에 달수는 먹던 숭늉을 뿜을 뻔했다. 반쪽 저 얼굴이 반쪽이라면 보름달은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금옥은 수저도 쓰지 않고 밥을 쌈에 싸서 입으로 가져갔다. 쩍 벌어진 입속으로 밥과 반찬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달수는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금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밥상 위에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다. 달수의 밥그릇에 남은 숭늉 국물까지도 그녀는 남기면 벌받습니다. 라며 호로록 마셔버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말라 죽거나 맞아 죽거나 화병으로 죽거나 셋 중 하나다. 며칠이 지나자 달수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탈출을 결심했다. 기회는 금은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날이었다. 금옥이 초저녁부터 돼지 뒷다리 하나를 뜯고는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한 달수는 살금살금 문을 열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금옥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그 소리를 덮어주었다. 달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달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다. 가자 한양으로 가든 저 멀리 섬으로 가든 이 지옥 같은 곳만 벗어나면 된다. 갈대밭을 지나 강가 나루터까지만 가면 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달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뛰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등 뒤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진동이 느껴졌다. 쿵, 쿵, 쿵. 마치 산사태가 밀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달수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바람처럼, 아니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서방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금옥이었다. 저 덩치에 어떻게 저리 빠를 수 있단 말인가? 달수는 비명을 지르며 속도를 높였지만 보폭의 차이는 절망적이었다.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다. 나루터가 눈앞에 보일 때쯤 억센 소나기가 달수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달수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었다. 금옥은 달수를 마치 장난꾸러기 강아지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고는 싱글벙글 웃었다. 밥마시를 나오셨습니까? 이 야밤에 늑대라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자,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요. 이거 놓아라. 나는 갈 것이다. 너 같은 괴물과 사느니 차라리 물귀신이 되겠다. 달수는 악을 썼지만 금옥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수를 옆구리에 쌀자루처럼 끼고는 유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다. 달수의 반항은 그녀의 두툼한 옆구리 살에 튕겨 나갈 뿐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금옥은 달수를 이불 위에 패대기 쳤다. 한 번만 더 도망가시면 그땐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곁에 두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달수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똥을 밟아도 아주 제대로 밟았다. 이제 도망칠 희망조차 사라졌다. 달수는 절망감에 휩싸여 흐느끼다 지쳐 잠이 드는 척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위가 고요해진 깊은 새벽이었다. 달수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옆을 보니 금옥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변소에 갔나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던 찰나 희미한 불빛이 장지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달수는 호기심에 문틈으로 밖을 내다 보았다. 툇마루 구석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둑한 곳에 금옥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 뭘 먹으려고 훔쳐보는 건가? 달수는 비웃으며 자세히 보았다. 그러나 금옥의 손에 들린 것은 떡이나 고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해진 서책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분과 먹물이 놓여 있었다. 달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저 미련 곰탱이가 금옥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서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보여주던 그 멍청하고 식탐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금옥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평안도 쪽 작황이 좋지 않으니 올가을 조곡 값은 필시 폭등할 터 청나라 상인들이 인삼을 매집하기 시작했으니 개성 상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지금 쌀을 푸는 것은 하책이요. 묵혀둔 소금을 내다 파는 것이 상책이라. 달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곡물가 인삼 청나라 상인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저 여자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 씌인 것인가? 금옥은 한참 동안이나 숫자를 계산하고 무언가를 기록하더니
이내 책을 덮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때가 머지않았는데 서방님이 저리 심지가 굳지 못해서야 내 눈이 틀린 것인가. 금옥의 그 말은 달수의 가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심지 내 눈이 틀려 그녀는 달수를 평가하고 있었다. 마치 투자를 앞둔 거상 이 물건을 고르듯 말이다. 금옥은 다시 서책과 붓을 품속 깊이 그 비밀스러운 주머니가 있는 곳에 갈무리하고는 방으로 들어올 채비를 했다. 달수는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금옥이 들어왔다. 그녀가 눕자 다시 방바닥이 울렁거렸다. 달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열기를 느끼며 혼란에 빠졌다. 낮에는 세상 둘도 없는 밥버러지. 밤에는 나라의 경제를 논하는 기이한 여인, 도대체 금옥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녀가 말한 때란 무엇인가? 달수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박주모의 딸 금옥은 껍데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부터 달수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장작을 팼지만 곁눈질로 금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금옥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하모니카 불듯 갉아먹고 있었다. 서방님, 거기는 온기가 져서 잘 안 쪼개집니다. 결을 따라 살살 달래가며 치셔야지요. 금옥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달수는 흠칫 놀랐다. 그녀의 말대로 도끼날을 살짝 비틀어 결대로 내리치자 단단하던 장작이 거짓말처럼 쩍 하고 갈라졌다. 달수는 멍하니 쪼개진 장작과 금옥을 번갈아 보았다. 금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옥수수 대를 휙 던지고는 낮잠을 자기 위해 벌러덩 드러누웠다. 저 옆편에 정말로 뭔가 있다. 달수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곧 닥쳐올 재앙 앞에서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흉흉한 소문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달수와 금옥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들 거대한 시련의 전령이었다. 하늘이 노했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지난밤 마을 어귀를 달려온 전령이 전한 소식은 남쪽 지방부터 시작된 가뭄이 이제 이 고을마저 삼켜버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통보였다. 그날 이후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태양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수분을 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듯 매일 아침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떠올랐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질렀고 타들어가는 벼 이삭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렇게 변해갔다. 가을가는 이미 말라붙어 허연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사라졌고 대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만이 흙먼지 섞인 바람을 타고 떠돌았다. 달수의 집 사정도 다를 바 없었다. 아니, 더 참혹했다. 박주모가 보내주던 쌀가마니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주막조차 흉년의 여파로 문을 닫을 지경이라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달수는 텅 빈 쌀독을 벅벅 긁었다. 손톱 밑에 끼는 것은 쌀겨 부스러기뿐이었다. 배가 고프다 못해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 건너방에 있는 아내는 태평하기만 했다. 금옥은 하루 종일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거나 그녀가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는 낡은 항아리를 껴안고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저 여자가 사람이긴 한가. 남편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냔 말이다. 달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굶주림은 양반의 체면도
사내의 자존심도 모두 갉아먹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집문서였다. 비록 초라한 초가 삼간이지만 지금 당장 이걸 팔아서라도 입에 풀칠은 해야 했다. 달수는 눈이 뒤집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집문서를 꺼내 들었다. 이걸 팔아 쌀을 사리라. 그리고 내 살 길을 찾아 떠나리라. 더 이상은 못 참아. 달수가 집문서를 품에 넣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툇마루에 누워있던 거대한 산맥이 꿈틀하더니 벌떡 일어나 달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금옥이었다. 그녀의 눈은 평소에 개슴츠레한 눈빛이 아니었다. 서방님, 그 문서를 들고 어디를 가십니까? 비켜라. 내 이 집구석을 팔아치우고 말테다 굶어 죽으나 객사 하나 매 한 가지 너 같은 먹보를 데리고 있다간 내 뼈다귀도 안 남겠다. 달수는 악을 쓰며 금옥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달수의 어깨를 잡은 그녀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달수는 꼼짝없이 제자리에 못 박히고 말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달수의 시선이 금옥이 옆구리에 끼고 있는 그 낡은 항아리에 꽂혔다. 그래, 저거다. 내년이 저 한가리에 꿀단지라도 숨겨놓고 혼자 처먹는 거지. 쌀 한 톨 없는 집구석에서 네가 저리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 내놔. 그 안에 든 거 다 내놓으란 말이다. 달수는 이성을 잃고 금옥에게 달려들었다. 집문서를 뺏으려는 자와 항아리를 뺏으려는 자의 엉겨 붙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달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금옥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매달렸고 당황한 금옥이 뒷걸음질치다 그만 툇마루 끝에 발이 걸리고 말았다. 안도입니다. 금옥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기우뚱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있던 항아리가 허공을 가르며 마당 한가운데로 날아갔다. 와장창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당을 울렸다. 달수는 바닥에 엎어진 채 숨을 헐떡이며 깨진 한가리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 안에서 꿀떡이나 엿가락 혹은 몰래 숨겨둔 육포 따위가 쏟아져 나오겠지. 달수는 비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드러난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오후의 뜨거운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색 물결, 깨진 옹기 조각 사이로 묵직한 황금 주고의 10여 개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단 주머니가 터지면서 쏟아져 나온 검고 윤기가 흐르는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달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헛것을 보는 것인가? 굶주림에 미쳐 환각을 보는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가 황금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감촉. 진짜였다. 이것 하나면 이 집을 백채는 사고도 남을 엄청난 거금이었다. 달수의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멍하니 금덩이를 쥐고 있는 달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조심성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으시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금옥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내려다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주막집 딸의 촌스러움이나 미련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장군과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깨진 항아리 앞에 정좌하고 앉았다. 서방님 놀라셨습니까? 이게 다 뭐냐? 네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이냐?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운 것이냐? 도둑질이라뇨? 제 혼수품입니다. 혼수품 박 주모가 이런 거금을 줄 리가 없는데. 금옥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철없는 아이를 보는 어미의 미소 같았다. 어머니는 모르십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버린 물건을 고쳐 팔고 삭바느질을 하고
약초를 캐다 팔아 모은 제 사지의 시차이입니다.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때를 기다리며 모아둔 것이지요. 달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미련 곰탱이 같던 금옥이 밤마다 코를 골며 자던 그 게으른 여자가 이런 거금을 모았다고. 그럼 진작 꺼내지 왜 사람을 굶겨 죽일 작정으로 숨겨두었단 말이냐.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부로 내보였다가는 서방님의 술값으로 탕진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의 먹잇감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금옥은 바닥에 흩어진 검은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다. 이것은 당귀와 천궁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저 금고에는 쌀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쌀을 안 산다고 그럼 당장 굶어 죽자는 말이냐. 서방님, 잘 들으세요. 지금 한양과 삼남 지방에는 가뭄으로 인해 역병이 돌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이 귀해지면 필시 수인성 질병이 창궐할 터 그때가 되면 쌀보다 귀한 것이 바로 약재와 깨끗한 소금입니다. 금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달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얼떨결에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달수는 마치 스승 앞에 앉은 학동처럼 그녀의 말에 빨려 들어갔다. 지금 당장 이 금고의 2개를 들고 마포 나루로 가십시오. 가서 쌀 장수가 아닌 소금 장수 왕서방을 찾으세요. 그에게 이 돈을 주고 질 좋은 소금을 전량 매입한다고 계약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약재상에 들러 도라지와 감초를 사들이세요. 쌀은 사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가진 이 집을 담보로 옆 마을 초의 부자에게 묵은 콩을 빌리십시오. 아니, 소금과 약재는 그렇다 치고 묵은 콩은 뭐 하려고 밥해 먹게. 콩으로 콩나물을 키울 것입니다. 가뭄에 물이 부족한데 무슨 농사냐 하시겠지만 콩나물은 적은 물로도 어두운 방 안에서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채소입니다.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해 병이 나는 사람들에게 콩나물은 산삼보다 귀한 구황작물이 될 것입니다. 달수는 머릿속이 핑핑 돌았다. 소금, 약재, 콩나물,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금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손에 들린 저 황금이 그 어떤 보증수표보다 확실하지 않은가. 네, 내 말대로 하마. 헌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달수는 금고의 2개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금옥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정리하며 다시 씨앗을 분류하고 있었다. 석양을 등지고 앉은 그녀의 거대한 등판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하고 거대해 보였다. 달수의 행보는 빨랐다. 그는 마포나루에서 왕서방을 만나 소금을 매점매석 아니 선점했다. 왕서방은 미친놈 취급을 했지만 금괴를 보고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약재상들도 마찬가지였다. 달수는 집으로 돌아와 최 부자에게 집문서를 맡기고 썩기 직전에 묵은 콩 가마니를 잔뜩 빌려왔다. 동네 사람들은 달수가 드디어 실성했다고 수군거렸다. 저 집구석 이제 콩만 먹다 죽으려나 보군 쯧쯧. 그러나 열흘 후 상황은 급변했다. 금옥의 예언대로였다. 가뭄이 길어지자 식수원이 오염되면서 마을에 배탈과 설사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탈진에 쓰러졌고 약을 구하려 해도 약재상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달수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렸다. 약재와 깨끗한 소금을 팝니다. 콩나물국을 끓여 드시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달수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모여들었다. 금옥은 가마솥을 걸고
직접 콩나물국을 끓여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외상으로 혹은 노동력으로 대신 받았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비싼 값에 소금과 약재를 팔았다. 아이고, 김서방댁 마누라가 명이네, 명이야. 이 콩나물 국 한 그릇 먹으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목을 헹구니 열이 내리는구먼. 달수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쌀독이 비어가던 집 마당에는 곡식과 비단,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달수는 장부를 정리하며 손을 떨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놀라운 것은 금옥의 지휘 능력이었다. 그녀는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 팔고 언제 거두어 드릴지를 귀신같이 지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앉아서 먹기만 하던 뚱보가 아니었다. 장막 뒤에 제갈공명이 따로 없었다. 어느 날 밤 장부를 정리하던 달수가 조심스럽게 금옥에게 물었다. 부인, 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이 정도 식견과 재물이라면 왜 그 좁은 주막에서 구박받으며 살았단 말이오? 금옥은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달수를 바라보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살에 파묻혀 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그윽했다. 사람들은 그릇을 볼 때 겉모양만 봅니다. 화려한지 깨끗한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제 그릇을 알아봐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제 겉모습에 도망치지 않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달수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달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망치려 했던 지난 날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서방님은 비록 심지가 약하고 겁이 많으나 본성이 악하지 않고 제 말을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달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는 처음으로 금옥을 괴물이나 짐승이 아닌 진정한 반려자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자 아내였다. 그러나 호사다마 하오슈도모라 했던가 달순의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재물이 쌓인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가장 위험한 곳까지 흘러들어갔다. 탐욕스러운 고을 형암, 쪼 대감의 귀에까지 말이다. 뭐라 그 빚쟁이 김달수 놈이 떼부자가 되었다고 게다가 쌀이 없어 굶어 죽는 판국에 콩나물과 약재를 독점해 관아의 안채에서 조 대감은 탐욕스러운 혀로 입술을 핥으며 눈을 번뜩였다. 당장 그놈들을 잡아들여라. 매점매석으로 백성을 기만하고 국난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한 죄를 물어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을 칠 것이다. 평화롭던 달수의 집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리던 바로 그날 새벽이었다. 달수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였고 금옥은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결석! 살점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관아 마당을 울렸다. 의외의 사또 억울합니다. 소인은 정말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요. 김달수는 형틀에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엉덩이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벗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형방뜰에는 살기등등한 포졸들이 곤장을 치켜들고 서 있었고 그 앞 높은 대청마루에는 조 대감이 비스듬히 누워 부채질을 하며 이 참혹한 광경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기름진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기생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는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가학적인 즐거움이 번들거렸다. 저놈이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구나. 매우 쳐라 내 놈 집에서 나온 그 많은 금괴와 곡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는 없고 필시 관아의 창고를 털었거나 밀무역을 한 것이 분명하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조 대감의 호통에 달수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다. 콩나물을 팔고 소금을 팔아 번 정당한 돈이건을 이 탐관오리는 억지를 부리며 재산을 몰수하려 드는 것이다. 사또 그것은 제 아내가 지혜를 발휘하여 번 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단 말입니다. 아내 유하하하. 조 대감이 뱃살을 출렁이며 박장대소했다. 그 곰 같은 덩치의 밥벌어지 말이냐. 온 고을이 다 아는 미련한 뚱녀가 무슨 재주로 금괴를 모은단 말이냐.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여봐라,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달수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으악으아,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고통에 달수의 눈이 뒤집혔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침이 질질 흘러나왔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금오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까지. 달수가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였다. 미엄큐시요.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일갈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왔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고 위엄 있는지 곤장을 내리치던 포졸들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조 대감마저 술잔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관아의 정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여인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금옥이었다. 그러나 지금 들어오는 여인은 달수가 알던 그 꾀죄죄한 주막집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짙은 청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풍채가 마치 거대한 산맥이 이동하는 듯 장엄했다. 머리에는 정갈한 가채를 올리고 금비녀를 꽂았으며 손에는 낡은 부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은 더 이상 둔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태산과 같은 무게감,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화해 있었다.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금옥은 형틀에 묶인 달수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스친 안타까움과 분노를 본 달수는 희미한 정신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금옥은 곧장 대청마루 앞까지 걸어가 조 대감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우느냐. 내 놈 서방과 함께 옥에 갇히고 싶은 개냐. 조 대감이 부채를 딱 접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금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초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가 앉아있는 곳이 어찌 신성한 관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남편의 무죄를 증명하고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왔습니다. 뭐라 내 죄를 물어. 인연이 실성을 했구나.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금옥이 부채를 쫙 펼치며 물러거라 하고 호통을 치자 그 기세에 눌려 엉덩 반칼을 찍고 말았다. 그녀의 기백은 일개 아낙네의 것이 아니었다. 금옥은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마당에 던졌다. 이것은 지난달 우리 부부가 거래한 모든 내역이 적힌 장부입니다. 소금은 마포나루 왕 서방에게 정당하게 매입하였고 콩은 초에 부자에게 빌려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세금을 포탈한 적도 국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헐값에 곡물을 나누어 준 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 대감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까지 장부야 조작하면 그만이지. 내년이 감히 내 앞에서 법을 논하느냐. 내 주제의 글이나 제대로 읽을 줄 아느냐. 경국대전, 진고, 다된 형전, 싱된 제10조, 증거 없이 백성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한 관리는 장백태에 처하고 파직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호전 후디엔에 이르기를 흉년의 백성을 구휼한 자에게는 상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사또께서는 지금 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계십니다. 금옥의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법조문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조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것들이 법을 들먹이다니. 닥쳐라, 내년에 그 혓바닥을 뽑아주마. 내년이 훔친 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자금이 처음에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어미가 주막에서 술을 팔아 모은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액수다. 그렇습니다. 제 어미의 돈이 아닙니다. 금옥은 비장한 표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자금은 한양의 거상 주상 10만석 첸완스의 여식인 제가 가져온 지참금입니다. 순간 관아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조 대감의 손에서 술잔이 새으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하고 깨졌다. 뭐라 10만석 한양의 그 조선 제1의 부자 10만석 말이냐. 10만석이 누구인가. 왕실의 진상품을 독점 납품하고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한다는 전설적인 거상이 아닌가. 그의 재산은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런 거물의 딸이 이런 시골 구석의 주막집 뚱녀라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심대인의 딸이 왜 이런 곳에서 돼지처럼 살고 있단 말이냐. 조 대감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금옥은 천천히 자신의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어 보였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거북이 모양이 조각된 순금으로 만든 상단 샹투안의 인장이었다. 그 밑바닥에는 한성심과 한층 첸치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릴 적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의 암투에 질려 아버님께서 저를 유모였던 박주모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우고 바보 행세를 하며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재물이 아닌 사람의 됨되미를 볼 줄 아는 진정한 낭군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금옥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녀는 형틀에 묶인 달수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제 남편이 부족하고 허술해 보일지 모르나 그는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제가 건넨 콩 한 쪽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죄인 취급한 당신을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용서치 않겠습니다. 달수는 눈물이 앞을 가려 금옥의 모습이 뿌옇게 보였다. 그녀가 그 전설적인 거상의 딸이었다니. 그리고 나 같은 놈을 믿고 기다려 주었다니.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감동과 회한이 밀려왔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10만석의 딸을 건드렸다가는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다. 조 대감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와 함께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마침 잘 되었군요. 제가 며칠 전 한양에 계신 아버님께 서신을 띄우며 이 고을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금옥의 말에 조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똥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비는 조 대감의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금옥은 포졸들에게 눈짓하여 달수를 풀어주게 했다. 형틀에서 풀려난 달수는 엉금엉금 기어가 금옥의 발치에 엎드렸다. 부인, 아니, 아기씨,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패해서 죄송합니다. 금옥은 몸을 굽혀 거대한 손으로 달수의 피투성이가 된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자 이 고을을 구한 의인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긴 달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반전에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김서방 만세, 금옥 아기씨, 만세,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금옥은 눈물을 닦아주며 달수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모든 오해와 누명은 벗겨졌다. 그러나 아직 하나, 그녀가 달수에게 보여주지 못한 마지막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달수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서방님, 집에 가시지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이어트라는 것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달수와 금옥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 그리고 금옥이 숨겨둔 또 하나의 놀라운 변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모진 가뭄과 관아의 소동이 지나간 지도 어느덧 3번의 봄이 바뀌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마을에는 이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을 어귀. 예전 달수에 쓰러져 가던 초가삼간이 있던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서 있었다. 고래 등 같은 웅장함보다는 단아하고 기품 있는 멋이 흐르는 집이었다. 대문 위에는 보민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이는 백성을 보호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달수와 금옥이 운영하는 약재상이자 구휼소였다.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향긋한 내음이 은은하게 감돌았고 곳곳에는 굶주린 이들을 위해 항시 끓이고 있는 죽솥에서 구수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김달수는 붓을 잠시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찌들었던 패배감이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관록이 배어 나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술주정뱅이 빚쟁이가 아니라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김대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달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장부도 쌓여 있는 재물도 아니었다. 안채에서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한 여인, 바로 그의 아내 금옥이었다. 서방님, 차를 좀 내왔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하시지요. 달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달수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과거 방문을 통과하기도 힘겨워하던 그 거구의 금옥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금옥은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녀는 살이 찐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 때문이었다. 라며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켰다. 펑퍼짐하던 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뼈대가 드러났다. 둥근 보름달 같던 얼굴은 붓으로 그린 듯 고운 턱선을 자랑했고 살 속에 파묻혀 있던 이목구비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빛을 발하고 있었다. 특히 그 쌍꺼풀 없이 긴 눈매는 지혜와 총기로 반짝였고 웃을 때마다 피어나는 보조개는 달수의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다. 물론 여전히 또래 여인들에 비하면 풍채가 좋고 키가 컸지만 그것은 흉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만의 위엄과 건강미로 비쳤다. 부인, 내 눈이 멀었나 보. 매일 보는데도 어찌 일이 매일 더 고와지신단 말이오. 혹시 밤마다 선녀가 내려와 부인과 몸을 바꾸고 가는 것은 아니오. 달수의 너스레의 금옥이 부채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 천가했다. 아이 참, 서방님도 입에 꿀을 바르셨습니까? 어서 드세요. 구기자와 오미자를 달인 물이니 기력 회복에 좋을 것입니다. 달수는 금옥이 건넨 찻잔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예전에는 솥뚜껑 같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으로 느껴졌다. 금옥은 달수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마당을 노니는 병아리들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이한 인연입니다. 그날 주막에서 제가 서방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서방님이 저를 끝내버리고 도망갔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금옥의 말에 달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부끄러운 소리 마시오. 그때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소. 내 그때 도망치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곤 하오. 헌데 부인,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때 그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어찌 나 같은 놈을 믿어주었소. 세상에 번듯하고 잘난 사내들도 많았을 터인데 이것은 달수가 지난 3년간 품어온 의문이었다. 10만석의 딸, 그 엄청난 배경과 재력, 그리고 숨겨진 미모와 지혜까지 갖춘 여인이 왜 하필 빚쟁이 술주정뱅이를 택했단 말인가. 금옥은 지그시 달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서방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방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아니 주막에 오가며 본 것 말고 또 있었단 말이오. 제가 살을 찌우고 바보 행세를 하며 주막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내들은 저를 보고 침을 뱉거나 돼지라고 놀리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헌데 딱 한 사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추운 겨울날 툇마루에서 졸고 있는 제 어깨에 자신의 낡은 도포를 덮어주며 쯧쯧 아무리 살이 많아도 추위는 타겠지라고 중얼거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달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기억 저편, 아련한 잔상 속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거칠고 못난 척하지만 속에는 따뜻한 연민을 품고 있구나. 그 연민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큰 재산이지요. 재물은 벌면 그만이고 지식은 배우면 그만이지만 타고난 심성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걸어 보았습니다. 저 청은 같은 살던 거리 속에 숨겨진 제 진심을 서방님의 그 작은 연민이 알아봐 주기를. 달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작 그 작은 호의 하나를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준 여인.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옥에게 큰절을 올렸다. 부인, 내 평생 부인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겠소. 내 비록 부족하나 부인의 그 깊은 뜻을 받들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내 남은 생을 바치리다. 금옥은 황급히 달수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도 억지로 맺어진 원수 같은 부부도 아니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진가를 알아봐준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였다. 그날 이후 달수와 금옥의 보민당은 날로 번창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불을 축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금옥의 탁월한 상술과 달수의 성실함이 합쳐져 그들은 한양과 삼남을 잇는 거대한 상단을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단을 팔아 비단을 입지 않았고 쌀을 팔아 고기를 탐하지 않았다. 이익금의 절반은 반드시 빈민 구휼과 서당 건립에 썼다.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의상 의로운 상인이라 칭송했고 조정에서도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문을 세워주기에 이르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백발이 성성해진 박주모가 딸과 사위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몰라보게 변한 딸의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눈뜬 장님이었지.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도 모르고 구박만 했으니 김서방, 아니 김대인 자네가 진정 봉 잡았네. 봉 잡았어. 박주모의 호들갑에 달수와 금옥은 마주보며 빙긋 웃었다. 달수는 장모에게 정성스레 술을 한 잔 올리며 말했다. 장모님, 봉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본기 되어 날아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 날개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금옥을 청은 뚱녀라 비웃었고 달수를 빚쟁이 인겨 인간이라 조롱했다. 허나 돌 속에 옥이 숨어 있고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법.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영혼의 무게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후일 사람들은 김달수와 심금옥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이 사람을 고를 때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라. 천근의 살은 뺄 수 있어도 천근의 인성은 바꿀 수 없는 법이니 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보석일지 누가 알겠는가. 밤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 어떤 선남선녀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다. 그들의 앞날에 영원토록 복, 후 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붓을 놓는다.